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5월 7만 명에 그쳐 충격을 줬던 일자리 증가폭이 지난달에도 10만 명을 겨우 넘었습니다. 정부가 일자리가 정상이라고 판단하는 30만 명은커녕 20만 명도 못 넘은 게 5개월째인데요. 실업자마저 반년째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뒤 최대 고용 충격입니다. 박진영 기자입니다. 일자리 사정이 일시적 충격을 넘어 깊은 수렁에 빠져들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6월 취업자 수는 2,712만 6천 명, 1년 전보다 고작 10만 6천 명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2월 10만 4천 명으로 1년 9개월 만에 10만 명대로 떨어지더니 5월엔 7만 명에 그치는 등 5달 내리 10만 명대 이하에서 헤매고 있는 겁니다. 취업자 수 증가가 5달이나 10만 명대 이하에서 그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9월부터 2010년 2월까지 18개월 연속 미달 이후 처음입니다. 실물 경기 판단 지표인 제조업 취업자는 12만 6천 명 줄어 석 달째 감소했고 청년층이 많은 교육 서비스업 감소폭도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인구적인 부분의 감소도 기본적인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영향도 있는 것 같고요. 제조업이라든지 특정 산업에서의 어떤 구조조정의 여파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실업률은 3.7%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낮아졌지만 실업자는 103만 4천 명으로 올 들어 내내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최대 사회적 문제가 된 청년 실업도 정부 대책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석 달째 10%대 고공행진을 하다 지난달 9%로 낮아졌지만 이는 공무원 시험이 끝나 청년들이 구직 활동을 하지 않은 데 따른 결과였습니다. 더딘 경기 개선세와 청년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문제가 겹쳐 나타난 고용 부진은 단기간 내 개선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박진영입니다. 우리나라 청년 고용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입국 가운데 꼴찌 수준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청년 취업을 낙타가 바늘구멍 뚫는 것만큼이나 힘들다고들 비유하는데 가뜩이나 경기가 힘든 상황에서 기업들의 신규 채용이 확대될지 걱정입니다. 한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청년 고용률은 42.1%로 OECD 35개국 중 30위를 기록했습니다. OECD 평균인 53%에도 크게 못 미치는 결과입니다. 다른 나라의 고용률이 상승한 동안 우리나라 청년 고용률은 2012년 이후 6년간 고작 1.8%포인트 상승하며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장기적으로 고용률을 높여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현재 정책으로는 기업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기본적으로 경제가 너무 안 좋고 한 번 뽑으면 해고하기가 매우 어렵고 비정규직으로 뽑으면 정부에서는 그걸 정규직으로 바꾸라고 자꾸 압력을 넣으니까 기업으로서는 사람을 뽑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으로 왔다는 거죠.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이 첫 직장을 잡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1년. 취업준비생들은 얼어붙은 채용 시장을 녹이기 위해선 기업들의 고용 확대가 절실하다고 말합니다. 많이 늘려졌으면 하는 바람이 크죠. 근데 실제로도 채용 공고를 정말 소수만 뽑는 기업들이 다수여서 기회를 좀 많이 주고 아니면 좀 주기적으로 자주 뽑아준다면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그게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나 일자리 창출을 당부한 가운데 다른 대기업들의 채용 정책 기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한지희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인도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확대를 주문받았죠. 재계에서는 1위 기업인 삼성전자 총수에게 주문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해석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어떤 화답을 할지 주목됩니다. 배삼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2월 이재용 부회장이 집행유예 석방 이틀 뒤 결정한 것은 평택반도체 제2공장 생산라인 건설 안건 의결이었습니다. 정확한 투자 계획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1공장과 비슷하게 30조 원가량이 투입되고 15만 명 정도의 고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회장이 풀려나니 삼성이 움직인다는 신호를 보낸 겁니다. 지난 4월에는 삼성전자 서비스가 8천 명의 협력업체 직원을 정규직으로 받아들였고
노조도 호용했습니다. 당시 삼성전자의 실제적인 총수로서 이전과 다른 이재용식 경영이 시작됐다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재계에서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투자와 고용 확대를 주문한 만큼 이 부회장이 화답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삼성이 글로벌 선두 기업으로서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을 해왔다며 문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던 만큼 더 속도감 있게 진행돼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장 이 부회장은 귀국 직후 각 계열사 현황을 보고받은 뒤 투자 계획을 검토해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투자와 고용 계획을 차례로 내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도체 부문 등 하반기 공채를 늘리는 것은 물론 이제까지 공을 들였던 인공지능과 정보통신기술, 자동차 전자장비 분야 등 중장기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까지 삼성의 행보가 다른 기업에도 영향을 미쳤던 만큼 삼성의 움직임에 따라 재계 분위기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중국산 철강제의 덤핑으로 어려움을 겪다 겨우 숨을 돌린 철강업계가 또 위기에 처했습니다. 미국의 수입 규제에 이어 최근 유럽연합까지 같은 조치를 취할 기세이기 때문인데요. 설상가상으로 정부는 심야 시간 산업용 전기 요금 인상에 나설 전망입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최근 EU 집행위원회는 수입산 철강의 긴급 수입 제한 조치 세이프가드를 이달 중 발효하기로 했습니다. 일정선을 넘은 수입 철강제엔 관세 25%를 물리겠다는 건데 최근 수입 문턱을 높인 미국 대신 유럽으로 수출이 몰릴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겁니다. 당장 이 같은 전략을 염두에 뒀던 국내 철강업계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재 국내 철강업체들은 대미 수출량을 계속 줄이는 대신 유럽 수출 물량은 월 30만 톤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마저 세이프가드를 도입하면서 줄어든 대미 수출을 유럽에서 만회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밖에선 트럼프 미 행정부가 도발한 무역 전쟁으로 고전하는 사이 안에선 전기요금이 걱정입니다. 정부와 한국전력은 연내 산업용 심야 전기요금을 올리기로 했는데 철강 생산에 전력을 많이 쓰는 기업에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 현대제철은 한 해 전기요금으로 1조 1천억 원가량을 쓰고 있는데 이는 지난해 영업이익 1조 3천여억 원에 맞먹습니다. 동국제강을 비롯해 전기로로 철강제를 제조하는 업체들의 부담은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수출 슬로가 막힌 가운데 최근 경보화 전기요금 인상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한 목표량 확대 등으로 제조원가까지 상승하게 돼 있어서 이 가격 경쟁력까지 어려움을. 지금 철강업계는 신사업 개척과 수출 다변화로 눈앞에 닥친 또 하나의 고비를 넘어야 할 상황입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국제 무역 전쟁이 확산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지만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강대국 사이에서 이렇다 할 대책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주변국과 함께 협력 체계를 꾸려야 한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제조업체들의 체감 경기가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를 기점으로 꾸준히 올라가던 경기 체감 지수가 무려 10포인트나 곤두박질 쳤습니다. 특히 자동차와 철강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는데 미국의 관세 인상 움직임 탓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국제무역전쟁의 여파가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통상당국은 아직 뾰족한 대응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전쟁에 의한 영향은 단기적으로는 미미하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무역전쟁이 장기화하면 타격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미국이 중국 수입품의 10% 규모의 25% 관세를 부과하면 우리나라의 대중수출액은 282억 6천만 달러, 대미 수출액은 1억 달러 정도 각각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미 철강 부문에서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논의하는 유럽연합처럼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면 이 역시 우리 경제에는 악재가 됩니다. 전문가들은 무역전쟁의 영향권에 든 나라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우려가 있는 국가들끼리 어떤 상황을 인식하고 클럽을 만들어서 방안들을 논의한다거나 공통된 문제들을 좀 공론화시키는 작업들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울러 국제무역기구를 통한 다자간 협정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고려할 만한 방안으로 꼽힙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직접 은행을 찾는 대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인터넷 뱅킹 사용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전산 오류로 송금이 안 되거나 접속도 못한 경험 분명히 있으실 텐데요. 이 같은 오류는 전국 시중은행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재영 기자입니다. 지난 5월 최신 전산 시스템으로 바꾼 우리은행. 하지만 교체 당일부터 인터넷 뱅킹과 모바일 뱅킹 접속이 되지 않는 등 한동안 시스템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이 같은 사고는 다른 시중은행들에서도 마찬가지로 발생해 왔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전국 시중은행들의 인터넷 뱅킹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모두 7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시티은행이 16건으로 가장 많은 인터넷 뱅킹 금융사고가 발생했고 SC제일은행이 14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외부에서의 해킹 등 은행이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부분도 있었지만 대다수는 프로그램이나 시스템 오류였습니다.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올해 1분기 기준 인터넷 뱅킹 등록 고객 수는 1억 3,814만 명, 하루 거래 액수만 54조 원에 달합니다. 일정 시간 동안 송금이 안 된다든지 지연된다든지 이럴 때 그것은 오로지 소비자의 피해로 다가갈 수밖에 없죠. 시스템 오작동, 오류 이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불어난 덩치만큼 인터넷 뱅킹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은행권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연합뉴스TV 소재영입니다. 요즘 장 보실 때 대형마트에 가시는 분들 많으십니까? 장을 많이 볼 필요가 없는 1인 가구나 시간이 부족한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면서 대형마트 대신 온라인 쇼핑이나 편의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인기가 하락한 대형마트들은 색다른 변신을 통해 돌파구 마련에 나섰습니다. 정선미 기자입니다. 대형마트와 창고형 할인점을 합친 홈플러스 스페셜 매장입니다. 1인 가구를 위한 낱개 상품과 가성비가 좋은 대용량 상품을 함께 진열한 것이 특징입니다. 식품도 괜찮은 것 같고 이번에 바뀌고 나서 이 동선도 굉장히 넓어져서 되게 쇼핑하기가 편한 것 같아요. 이런 차별화 매장은 최근 유통업계 트렌드입니다. 최근 이마트는 재미를 찾는 사람들을 위한 잡화점인 삐에로 쇼핑을 선보였고 롯데마트는 쇼핑과 휴식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마트 1층을 숲처럼 꾸몄습니다. 온라인 쇼핑과 편의점에 밀려 대형마트의 매출 성장률이 제자리 걸음을 이어가자 변신을 시도하는 겁니다. 오프라인이 매출이 하락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오프라인에서 사야만 되는 상품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집중을 했고 온라인 쪽으로 많이 시프트가 되고 있는 쪽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축소를 했다. 떨어진 위상을 되찾기 위해 차별화에 나선 대형마트들. 온라인 쇼핑과 편의점 등과의 치열한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연합뉴스TV 정선미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안채홍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주민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 얼마 전 북촌 한옥마을에 올려진 현수막입니다. 대체 이곳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핫키워드에서 알아봅니다. 네, 북촌 한옥마을은 1000여 채가 넘는 한옥에서 주민들이 그대로 살고 있어서 살아있는 문화재라고도 불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네, 먼저 북촌 한옥마을에 대한 지역적 설명을 먼저 드리자면 종로의 윗동네라고 해서 이름이 붙여진 북촌은 가회동, 개동, 삼청동, 원서동, 제동, 팔판동 일대를 가리키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회동 11번지, 31번지, 33번지 일대는 아직도 한옥 밀집 지역으로 남아있어 관광객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행정분류상으로는 일반 주거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한옥에 주민들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곳에 몰리는 관광객들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서울시에서도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 홍보하다 보니 주말에는 관광객들로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주민들의 피해도 상당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북촌 한옥마을에는 하루 평균 만여 명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북촌의 고즈넉한 풍경을 담으려는 관광객들의 주민들의 사생활까지 침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담장을 넘어 집 내부를 촬영하거나 허락 없이 대문을 열고 들어가 주민들을 놀라게 하는 건데요. 뿐만 아니라 소리를 지르거나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척해서 주민들에겐 이미 관광객이 반가운 손님이 아니라 불청객이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관광객에겐 북촌이라는 곳이 설레이는 여행지지만 주민들에게는 일상이자 삶의 터전이잖아요. 그런데 하루 평균 만여 명의 관광객이 찾아와서 사생활까지 침해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스트레스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담벼락에 떠들지 말라거나 둘러보기만 하고 지나가라는 내용의 종이를 영어와 한글로 써서 붙여놓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용이 없자 아예 Not coming to our village, 즉 우리 마을에 오지 말아달라는 문구를 붙여놓기까지 했습니다. 네, 피해가 이 정도면 아무리 관광객이라도 도를 넘는 행동을 하면 처벌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방법은 없을까요? 네, 일단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하자면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 자동차, 배 등에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해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혹은 또 악기, 라디오, 텔레비전, 확성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 소리로 떠들거나 또 노래를 불러 시끄럽게 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이 법률을 적용하기 쉽지 않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거친 말과 행동을 하거나 확성기, 악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생활 침해와 관련한 법률도 있지만 침해 정도도 애매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주민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사생활 침해와 불법 사이에 경계에 서 있다 보니 주민들은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피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자치단체에 문제 해결을 호소하며 집단 시위까지 벌였고 결국은 서울시가 이번 달부터 북촌 한옥마을에 관광 허용 시간을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북촌 관광 시간은 주중과 토요일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요일엔 전 시간 한옥마을 골목길 통행이 제한됩니다. 일단 홍보하며 자율시행 기간을 거친 뒤에 의무 시행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주민들은 이러한 대책이 미봉책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북촌 한옥마을뿐만 아니라 부산의 감천마을, 전주의 한옥마을도 관광객들로 인해 몸살을 겪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곳은 늘 인근 주민과 갈등을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투어리즘 포비아라고 하는데요. 밀려드는 관광객 때문에 삶의 터전을 위협받는 원주민들의 관광 혐오증을 뜻하는 말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투어리즘 포비아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지자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관광산업의 양적 팽창에만 집중한 나머지 정작 해당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사정은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해당 지역이 진정한 관광지로 거듭나기 위해선 무리한 관광 정책을 펼치기보다는 지역 실정과 주민 정서에 부합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내가 생각하는 여행지가 누군가에게는 생활을 위협받는 삶의 터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같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할 텐데요. 북촌 한옥마을 사례를 계기로 주거 지역에 위치한 관광지에 대한 해법이 조속히 마련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